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이 강의가 이제 종강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번은 아마 이번 주 강의가 이 이론 강의는 이제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진도 5장까지 다 나가게 되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기말고사를 보겠습니다. 또한 이제 팀 프로젝트를 이제 학기 말까지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팀별로 이제 팀워크가 어느 정도 다져졌다고 보고 팀 프로젝트를 이제 몇 문제 내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팀 프로젝트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대체로 보면 한 반 정도는 팀 과제, 반 정도는 기말고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팀 과제는 같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는 그 기말고사는 여러분들이 개인별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체감하는 정도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기말고사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학점을 굉장히 많이 좌우한다. 평소에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 복습 다 하시고요. 강의는 처음에서 끝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저기 전체적인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항상 나무가 아닌 숲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과서의 목차를 읽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각 챕터별로 저기 예당 문제를 한두 문제씩 뽑아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공부하시면 아마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말고사는 기말고사 기간에 다시 한번 공지를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책 저기 234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제목이 이제 5.8절 계측 및 제어 기술로 되어 있죠. 계측은 이제 그 뭐 인스트루멘탈 그 인스트루먼트라고 하죠. 그 여기 이 기구라는 뜻인데 이 인스트루멘테이션 그러면 이제 계측이 되는 거고, 그다음 제어는 이제 컨트롤, 영어로는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기계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작동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제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시스템 기술에서 계측 및 제어 기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측은 주로 이제 센서에서 하게 되는 거고, 제어는 이제 컨트롤러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 컨트롤러를 거쳐서 이제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중에 이제 그 종합설계 프로젝트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기계뿐만 아니라 전자공학이나 메카트로닉스 기술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숙지해 둬야 될 것입니다. 고전 기계 시스템과 지능 기계 시스템의 차이점이 나와 있는데요. 지능 기계 시스템은 말하자면 기계가 지능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 요즘 뭐 AI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저기 기계에 컨트롤러를 달아가지고 또 이제 그 센서와 컨트롤러의 어떤 조합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점 이제 그 AI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지능 기계라는 것은 그 계측 제어 기술을 통해서 시스템의 성능 및 강인성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고전 기계 시스템이 가지고 있던 그 단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계 기술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충분한 성능을 얻기가 힘들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메카트로닉스라든지 다른 학문들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 첨단 기술을 도입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동 현가 장치, 막 옛날 구식 자동차는 현가라는 것은 쿠션이에요. 여기 보면 쇼바라고 해가지고 쇼크 업소버가 들어있어가지고 이렇게 낭창낭창낭창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 진동을 흡수하는 그런 장치가 다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기적으로는 이제 진동을 흡수하는 장치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계측 제어 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능동 제어를 합니다. 어떤 진동이 있으면 거기
반대되는 힘을 가해가지고 그 진동을 빠른 시간 내에 상쇄시키는 그런 그 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능동 현가 장치죠. 그래서 이제 뭐 요즘 자동차 타면 상당히 쾌적하죠.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옆차선 밟으면 뭐 삑삑삑 거리면서 전부 다 교정까지 해주는 그런 장치가 다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제어 기술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기존 기계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은 승객에게 어떤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는 그런 결과로 제품의 성능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발전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제어 시스템, 우리가 이제 흔히 제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이 자동화에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생산 자동화, 예를 로봇을 이용해 가지고 뭐 용접을 한다든지 뭐 이런 그 시스템, 그런 데서 이제 우리가 그 산업 현장에서 자동 제어 시스템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로봇이 정확한 위치를 제어한다든지 뭐 어떤 속도를 제어한다든지 하려면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어떤 센서 기술과 결합해서 여기에 이제 그 계측 인스트루멘테이션 기술들이 들어오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 제어 시스템에서 계측 기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어떤 요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측이라는 것은 실제로 측정하는 거예요. 측정하는 건데 그 측정을 자동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전기 신호로 들어온 그 측정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가공을 한다든지 뭐 그런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물리량으로서는 뭐 길이라든지 질량이라든지 시간, length, mass, time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이것들의 조합으로 뭐 속도라든지 가속도라든지 뭐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물리량을 측정합니다. 어떻게? 센서로 측정합니다. 이게 이제 계측 기술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계측을 하려면 오차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오차가 영어로 에러인데요, 에러. 이 계측 오차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측정한 값은 참값이에요, 근사값이에요. 근사값이죠. 측정을 잘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외부 요인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요인 또는 센서가 가지고 있는 요인에 의해서 측정값은 참값하고 차이가 나게 됩니다. 즉 측정값과 실제값, 근사값과 참값의 차이를 우리가 오차라고 한다. 오차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차로 나타내는데, 여기다 이제 어떤 책에 보면 절대값을 씌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마이너스가 나올 때 경우에는 이제 절대값을 씌우는 거죠. 부호를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오차를 실제값으로 나눈 오차를 우리가 오차율 또는 상대 오차라고 하는데, 오차가 예를 들어서 3%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 1m인데 쟀더니 예를 들어서 7cm, 그러니까 0.97m나 1.03m가 나왔어요. 그러면 오차가 3%다. 원래 길이의 3% 정도의 오차가 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오차가 적을수록 계측의 정확도는 높다. 즉 이런 다트를 생각해 본다면 이 중심에다가 딱 다트를 던져서 딱 맞추면 오차가 0%죠. 딱 맞으면. 그런데 보통은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차이가 바로 오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는 이제 개통 오차와 우연 오차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주어진 원인에 의해서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오차가 개통 오차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요인이 주어지면 그 요인이 확실하게 작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온도가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자가 어때요? 선팽창을 하죠. 왜? 모든 물질은 열을 가하면 분자 사이의 운동 에너지가 커져가지고 분자 사이 거리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게 되죠. 길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똑같은 1m를 온도가 20도실 때 증가하고 온도가 80도실 때 증가하고 어때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오차죠. 왜? 선팽창률이라는 그 물성치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미리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역산을 하면 우리가 어떤 규칙적인 오차는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측정기 자체에 고의적 오차인 계측기 오차가 있는가 하면, 이런 것들은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압력에 의해서 주로 발생을 하죠. 그런데 이제 측정자의 버릇이 있어요. 삐딱하게 이쪽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이쪽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정확하게 측정이 잘 안 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센서를 사용하면 훨씬 더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만, 센서조차도 센서를 어떻게 붙이느냐, 약간 삐딱하게 오른쪽으로 붙이느냐 왼쪽으로 붙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또 부주의라든지 미숙련 이런 것들이 의해서 발생하는 어떤 개인 오차들도 발생을 합니다.
반면에 이런 결정적인 오차뿐만 아니라 우연한 오차가 있어요. 이것은 진짜 우연하게 재려고 하는데 옆에 차가 윙 지나가 버려요. 소음을 측정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차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연적인 원인에 의해서 실험실에 뭐 어떤 공기의 온도의 미소 변동이라든지 공기의 요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우연적인 원인인데요. 이것은요 피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뭐 이걸 피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 번 측정을 해야겠죠. 여러 번.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 측정을 해가지고 평균을 내면 이런 오차들이 줄어든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계측기는 검출부와 전송부, 그다음 표시부로 나눠진다. 예를 들어서 어떤 소음 측정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거기 마이크가 달려 있겠죠. 그 마이크가 바로 검출부가 되는 거죠. 센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신호를 그 안에서 어떤 전선이라든지 회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떻습니까? 전송을 하겠죠. 그 다음에 액정에 딱 나타나요. 뭐 몇 데시벨 하면서 이게 이제 표시부가 되겠죠. 뭐 수은 온도계를 예를 들었습니다. 뭐 이게 수은 온도계 여러분들 그 옛날에 체온 같은 거 잴 때 많이 사용하죠. 요즘은 뭐 이런 온도계 잘 안 써요. 다 전자식으로 쓰지. 여기 보시면 뜨거운 물에 이렇게 닿아 있죠, 뭔가가. 이게 이제 수은 이 알갱이가 다 있습니다. 뭐 유리로 이제 감싸져 있죠. 이 부분이 이제 검출부가 될 거고, 이것이 이제 그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수은이 팽창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면서 눈금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올라가는 이 통로가 이제 전송부가 되는 거고, 여기 눈금이 이제 표시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 전자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출부가 있고 전송부가 있고 표시부가 있다. 이런 계측량은 우리가 이제 기기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제 전달하기도 하고 전기적인 수단을 통해서 전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변환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늘어난 길이를 우리가 그걸 뭐 자로 직접 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증폭을 해가지고 어떠한 기계적인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측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뭐 지렛대라든지 기어라든지 나사를 통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예를 들어 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용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스프링을 힘을 당기면 그 힘에 비례해가지고 이 길이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러한 뭐 스프링이라든지 불호동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벨로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힘을 우리 눈에 보이는 길이로 가시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봉의 원심력을 이용해서 회전 속도를 변위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돌리면 이제 원심력이 발생하는데 이제 돌아가는 우리가 회전 속도를 우리가 이 원심력에 의해서 얘가 이제 돌아가면 처음에는 이게 그 중력에 의해서 쳐져 있다가 원심력에 의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이 올라가는 각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이 원심력을 우리가 가시화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바이메탈이라고 있는 게 있는데, 바이가 이제 둘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두 개의 다른 종류의 금속을 붙여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리는 철보다 선팽창률이 높죠. 그래가지고 온도 팽창률이 높아가지고 온도가 올라가면 철도 늘어나고 구리도 늘어났는데 철에 비해서 구리가 더 잘 늘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쪽이 잘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구부러지겠죠.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이 각도가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이 각도를 측정하면 지금 온도가 얼마인지가 정확히 나오죠. 이런 바이메탈은 스위치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체역학에서 우리가 뭐 압력계, 마노메터라고 하는데, 이런 대표적인 게 이런 유튜브예요. 유튜브가 여러분들이 동영상 보는 유튜브가 아니라 유자관인데, 이쪽에 압력이 양쪽에 차이가 나게 되면 이 미세한 압력의 차이에 의해서 뭐가 발생합니까? 델타 P는 rho g H. 옛날에 유체역학 배울 때 한번 앞에 강의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액주의 높이 차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한쪽이 더 액주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지금 P1이 압력이 더 높으니까 누르니까 이만큼의 압력차가 납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측정하면 우리가 압력차가 얼마다 하고 측정이 가능한 거죠. 또 이제 피토관이라는 것은 이 압력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제 풀면 압력차를 이용해서 유체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피토관입니다.
여러분 뭐 기계공학 실험이나 이런 것들 보면 피토관을 사용해서 유체의 속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할 겁니다. 또는 이제 뭐 공기 마이크로미터, 그래서 이제 공기 중에서 우리가 마이크를 사용해서 이 음악, 이 공기가 매질로서 이제 진동을 하는데 이 소리의 크기도 우리가 측정을 가능합니다.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줄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광학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빛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광지렛대라고 해가지고 이 거울을 돌려가지고 이 빛이 어디다 이제 그 변환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 광지렛대를 통해서 우리가 뭐 같은 걸 측정할 수 있냐면 이 굴절류를 이용해 가지고 이 그 어떤 물체의 두께 같은 거 측정이 가능합니다. 또는 그 위에 이제 있는 미세한 요철 같은 것도 측정이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이 그 광지렛대를 두 개를 놓게 되면 이 두 개의 어떤 간선 분위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그 정확한 뭐 나노미터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층량을 변환하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은 전기적인 변환이에요. 그래서 이제 피에조 효과라고 해가지고요. 피에조란 말은 앞전소자입니다. 이 압력을 가하면 그 전기의 전류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얼마만큼의 압력을 전기로 쉽게 직접 바꿀 수 있는 게 이제 피에조 효과고요. 그다음에 열전대라는 것은 두 종류의 금속을 양끝을 접합을 해요. 그래서 그 온도 차가 나면 이 사이에 뭘 발생하냐면 이 자유전자, 금속 최외곽 전자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간의 그 미세한 전류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 전류를 증폭해서 지금의 온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펠티의 소자 뭐 이런 거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죠. 그다음 그런가 하면 이제 광전관, 아인슈타인이 그 발견한 이게 광전 효과라는 거 있죠. 여기다 금속에서 빛을 쬐어주면 빛이나 엑스레이를 쬐어주면 얘가 이제 이 안에서 전자가 튀어나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빛의 양을 우리가 그 전류의 세기로 바로 바꿀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계적인 어떤 물리량의 변화를 이 전기적으로 변환하는 그런 장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센서의 기본 소자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많이 쓰는 건 뭐 스트레인 게이지. 앞에서도 나왔었죠. 예. 일종의 이제 저항인데, 전기 저항인데, 이 응력, 어떤 구조물에 가해지는 그 힘에 의해서 가해지는 응력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동 변압기. 그, 이제 인덕턴스라는 게 나오는데, 인덕턴스가 일종의 뭐 저항과 비슷한 개념인데, 코일의 어떤 유도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덕턴스의 변화에 의해서 이 전압으로 변화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교류 전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철심에다가 코일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 코일의 권선, 이 감은 횟수에 의해서 이게 전압이 그 증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용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가운데다 철심이 들어가가지고 이 철심이 움직임에 따라서 이것을 이제 가렸다가 열었다, 갈았다 열었다 하는 어떤 스위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차동 변압기를 사용을 하고요. 전기 용량 변압기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뭐 철, 니켈 하큼 같은 것들은 이제 강자성체인데 이 강자성체에다가 우리가 코일을 감으면 뭐가 됩니까? 거기다 전류를 통해 준 전자석이 되죠. 그래서 이 전자석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석하고 만나면 어떻게 돼요? 같은 것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것끼리는 끌어당기죠. 네, 그렇게 하면 뭐가 생깁니까? 변형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변하면 뭐가 됩니까? 기계적으로 뭔가 변형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뭐 눈금으로 바꾼다든지 뭐 그 어떤 계측하는 증폭기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고 측정기로 눈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초음파라든지 방사선을 이용해서 파동을 이용해 가지고 변환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게 이제 반사돼서 다시 나오는 그 속도를 측정해 가지고 우리가 초음파 두께 측정기 또는 이제 초음파 유량계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사용하고요. 또는 이제 뭐 엑스레이를 이용해 가지고 병원에서 많이 쓰죠.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이게 파장이 짧기 때문에 파고 들어가 가지고 이 뭐 몸속에 있는 뼈까지 우리가 측정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아기 엄마들 임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기 배 갈라서 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상태 보려면 뭘로 봐요?
초음파로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뭐 애기 모습 다 나오죠. 초음파 촬영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그 물리량을 측정하는 장치를 우리가 센서라고 한다.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센서는 뭐 길이, 위치, 속도, 가속도, 힘, 그다음에 온도, 습도, 압력, 전기, 자기 뭐 이런 것들 다양한 물리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의 바람직한 특성, 뭐 응답성이 좋아야 되고 감도, 선형성이 좋아야 된다. 선형성이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떤 입력되는 물리량이 있을 때 출력되는 그 변환되는 물리량이 선형해야 된다. 1차식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2차식, 3차식이면 뭐 아무래도 좀 복잡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들이고 내구성이 좋고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 그래서 많이 쓰는 그 센서의 종류는 포텐시오미터, 타코미터, 인코더 뭐 이런 것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자동 제어기용 센서 중에 그 포텐시오미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텐시오미터는 기계적인 변이를 전압으로 바꿔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항상 전기가 흘러가게 되면 이 전기에 의해서 뭐가 발생합니까? 그 전압이 주어지면 이게 저항이 발생하고 이 저항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입력 변이에 대해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변형하는 이 변이가 바뀌게 돼요.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옛날에 그 아날로그 이 메타 기억나세요? 이게 이게 바늘로 돼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힘을 많이 가하면 이쪽으로 가고, 뭐 스프링이 달려 있어요. 힘을 조금 더 하면 이쪽으로 가고. 그런데 이게 이제 전압에 비례하는, 전압이 많이 가해지면 낑 이렇게 가는 거고, 전압이 조금 가해지면 뭐 이렇게. 타코미터는 일종의 그 발전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일종의 소형 발전기인데요. 이 어떤 회전하고 있는 어떤 그 축에다가 얘를 설치를 해놔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거기서 돌아가니까 거기다 어떤 연구자석과 코일을 이렇게 감아 놓으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떤 그 기전력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부터 뭐가 발생하냐면 이제 그 전류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전력을 발생을 해가지고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회전 각속도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시스템의 어떤 속도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다 이제 DC 모터를 달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응용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이제 인코더라는 게 나오는데요. 인코더라는 것은 그 디코더가 있고 인코더가 있어요. 어떤 코드라는 것은 일종의 암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01010이라는 디지털 신호를 만들어내면 얘가 이제 인코더고, 그다음에 그것으로부터 원래의 신호를 이제 복원을 해내면 얘가 이제 디코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코더는 이제 그 절대형 인코더, 뭐 증분형 인코더 이런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뭐 나도 실제로 뭐 인코더를 만들어 본 일이 없고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줬는데, 이게 이제 그 전자공학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요, 여기 어떤 그 마스크에다가 슬릿에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회전 디스크가 있는데 얘는 이제 회전을 하는 거죠. 이쪽 반은 회전을 하고 이쪽은 멈춰져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다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그럴 때 이 두 구멍이 위상이 서로 일치할 때는 이 빛이 통하겠죠. 여기다 지금 레이저를 여기다 지금 쏘고 있다고 한다면요. 만약에 두 개가 이렇게 어긋나면 빛이 안 통하겠죠. 그래서 여기다 광 센서를 달아가지고 이 빛을 여기다 빛을 비춰요. 이 빛을 받는다면 이 빛의 신호가 어떻게 되겠어요? 펄스 신호가 되겠죠. 펄스 신호.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겠죠. 톱니바퀴처럼요. 사각 톱니바퀴처럼. 그래서 이 펄스의 어떤 주기, 진동수나 주기를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 요게 이제 말하자면 이 돌아가는 회전 디스크의 어떤 각속도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계적인 어떤 신호를 우리가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장치가 이제 인코더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 빛이 안 통하는 상태를 우리가 0, 빛이 통하는 상태를 1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어떠한 그 디지털 신호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어 기술인데요. 오늘 시간이 너무 경과를 내서 제어 기술은 바로 다음 강의 계속하겠습니다.